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안전 기록에 남을 만한 위기의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태풍과 기체 이상 가능성이 겹치며 추락 위험까지 거론되던 한국제선 여객기. 그 비행기는 마지막 선택지로 한국 인천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단순한 기상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규정만 믿던 서구의 항공 전문가조차 충격에 빠뜨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응과 질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왜 위기 앞에서 매번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기내 방송이 끊기고 객실 조명이 한 번 깜빡였을 때 전 30년 경력에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273명의 공포가 좁은 기내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를 부추기는 남자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제 이름은 아멜리아 그란트입니다. 나이는 57이고요. 유럽항공안전감사기구에서 위기대응 평가를 담당한 지 30해째예요. 전 세계 공항 147곳을 평가했고 항공사고 현장 분석만 60여 건을 넘겼죠. 제 세계에서 위기란 표준과 속도와 효율로 관리되는 겁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2024년 11월 뉴욕발 런던행 야간 비행이었어요. 원래는 단순한 출장 감사였죠. 대서양 횡단 노선의 승무원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정기 업무였으니까요. 비행기에 타면서도 보고서 양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들, 평가 기준들, 점수 배점까지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 이륙 후 4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커피잔 위의 수면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회를 비행기 타고 다닌 사람한테 난기류쯤이야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동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간격이 점점 짧아졌어요. 뒤쪽 좌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말했고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죠. 불안이란 게 참 묘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두 사람이 듣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10사람이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1등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를 하일리히 슈타인. 독일의 유명 투자자였죠. 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 뉴스에 자주 얼굴을 내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가 라이브 방송을 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행기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침착한 척했지만 계산된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는 건 전 바로 알아챘습니다. 항공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엔진 이상인데 승객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3천, 5천, 10,000명. 댓글이 쏟아졌죠. 기내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을 불러 세우고 설명을 요구했죠. 전 감사관 신분증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개입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규정상 기장의 판단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기장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태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연료 문제, 그리고 인천공항 긴급 우회 착륙. 짧고 담담한 안내였지만 그 한마디가 객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천이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죠. 카를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도쿄도 아니고 한국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그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2만 명을 넘겼더군요. 전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카를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해요. 30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비상 착륙 후의 혼란, 의사소통 불가, 체계 없는 대응. 그 기억이 아시아 공항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공항 운영,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과 국가가 비상 상황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고 전 믿었거든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전 노트북을 열고 평가 양식을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든 기록하고 측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게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노트북에 적힌 모든 기준이 인천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씩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착륙까지 45분. 기내의 소란은 점점 더 커졌고 카르레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 안전벨트를 조였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은 제 경력에서 가장 긴 하룻밤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착륙까지 40분. 기내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한 여성이 승무원의 팔을 잡았어요. 왜 도쿄가 아니에요? 도쿄가 더 가깝잖아요. 승무원이 연료 상황과 태풍 경로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덮쳤죠. 한국 사람들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소통해요? 그건 이탈리아 억양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루카 베르디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전 좌석에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감사관이니까 관찰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불편해졌어요. 승무원들의 대응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죠. 문제는 승객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카를이 다시 불을 붙였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3만을 넘긴 모양이더군요.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규모의 비상 착륙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카메라를 천천히 돌리며 객실 풍경을 비췄어요. 울고 있는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노인, 승무원에게 소리치는 남자. 전부 다 찍혔습니다. 그 방송이 기내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옆 사람한테 화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공포가 전파되는 속도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건 충격이었어요. 30년간 위기 대응을 평가하면서 전 항상 시스템의 문제를 찾았거든요. 장비 결함, 절차 누락, 인력 부족. 그런데 지금 이 기내의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전 결국 감사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중앙에 섰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항공안전감사기구 소속 아멜리아 그란트입니다. 현재 상황은 표준 비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기장의 판단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조용해지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3초도 안 돼서 카를이 끼어들었죠. 규정이요? 규정대로 하면 왜 도쿄를 안 가요? 규정이 한국을 추천했나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어요. 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30년 경력의 감사관이 기내 한복판에서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때 마리 뒤퐁이라는 프랑스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런 상황을 처리해 본 적이나 있어요? 우리가 실험 대상인 건 아니죠? 동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전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할 말은 있었죠. 인천공항이 국제평가에서 몇 년 연속 최상위권이라는 데이터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데이터로는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숫자를 들이밀수록 사람들은 더 화를 내더군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좌석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비켜서며 소리쳤어요. 의사 있어요? 누구 의사 없어요? 승무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고 환자를 안정시키려 했어요. 규정대로였죠. 전 그 과정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초기 대응 시간, 장비 접근성,
의사소통 절차. 전부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환자 주변의 승객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한국에 가겠다고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카를이 그 장면도 찍었습니다. 쓰러진 환자, 산소 마스크, 공포에 질린 승객들. 전부요. 시청자 수가 5만을 넘겼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전자리에 앉아서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간 전 위기를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사고 확률, 대응 시간, 생존율. 모든 게 데이터로 설명됐죠. 그런데 지금 이 기내에서 벌어지는 건 데이터 밖의 일이었어요. 공포는 확률과 상관없이 퍼지고 편견은 사실과 상관없이 굳어지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카를처럼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공항이 이 규모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273명의 비상 착륙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착륙까지 20분.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착륙 준비 안내가 나왔어요. 승객들은 조금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공황 발작 환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겨우 안정을 찾았고 카를은 라이브를 끊지 않은 채 소곤소곤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전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평가 양식이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시스템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것을 다루는 법을 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착륙 15분 전. 기체가 다시 흔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한 난기류였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죠. 전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랬죠. 한국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지?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과 함께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기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안도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전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비행기 안의 공포는 끝났지만 273명이 이 나라에 쏟아져 내리는 순간 새로운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전 확신했거든요. 아시아 공항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은 승객들, 통하지 않는 언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문이 열렸어요. 비냄새가 기내로 밀려들었습니다. 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카를이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걸어나갔죠.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전 그때 카를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시험하러 온 사람. 점수를 매기러 온 사람. 하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점수를 매기는 쪽이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비행기 문을 나서자마자 달라진 건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이상하게 그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보딩 브릿지를 걸으면서 전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통로 상태, 안내 표지판 배치, 조명 밝기. 30년간 몸에 밴 직업병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딩 브릿지 끝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 정도였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 정장 차림의 사람, 의료 장비를 들고 있는 사람. 전부 정렬돼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비상 착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감사관이라 이런 장면을 수십 번 봤거든요. 대부분의 공항에서 비상 대응 인력은 도착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배치됩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비행기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전 시계를 봤습니다. 착륙 후 8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직은 그냥 넘겼어요. 문제는 카를이었습니다. 보딩 브릿지를 나서자마자 그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은 끊기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혼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높이 들고 주변을 비추면서 걸어갔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카를이 안내 직원 앞에 멈춰서더니 독일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했어요. 전 독일어를 조금 알아듣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책임자를 당장 데려와라.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카를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죠. 그 직원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카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더니 무전기에 뭔가를 말했어요. 30초도 안 돼서 독일어가 가능한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전 그 속도에 좀 놀랐어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었죠.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어였어요. 정확한 독일어로 현재 상황과 이동 동선, 대기 장소를 안내하는 방송이었죠. 카를이 멈칫했습니다. 전 그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것도 잊은 듯 3초 정도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프랑스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이탈리아어. 그 다음엔 일본어. 승객 명단에 있는 국적별로 안내 방송이 순서대로 흘러나온 거예요. 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음이 어설프거나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녹음해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실시간이었죠.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결정된 비상 우회 착륙이었는데 승객 국적별 언어 안내가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전 감사 보고서에 이런 항목을 넣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국어 실시간 안내 체계 같은 건 평가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바닥에 색깔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각 선의 시작점에 해당 언어로 된 안내판이 서 있었죠. 영어 사용자는 파란색 선을 따라가세요. 독일어 사용자는 빨간색 선을 따라가세요. 전 파란색 선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273명의 승객이 흩어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란도 혼란도 없었어요. 기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조용히 색깔 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죠. 마치 마법처럼요. 아니,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어요. 전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는 거지? 기내에서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순순히 따르는 거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논쟁하지 않았던 겁니다.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깔아놨던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낼 틈을 물리적으로 없앤 거죠. 카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색깔 선까지 그어놓다니. 그런데 목소리에서 아까의 조롱이 빠져 있었어요. 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의 불편함이요. 말이 뒷봉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프랑스어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죠. 이건 뭐 놀이공원도 아니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카 베르디도 마찬가지였어요. 투덜거리면서도 노란색 선을 따라 걸었죠. 불만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전 30년간의 감사 경험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뭔가를 세어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린 시점부터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전 시계를 봤어요. 12분이었습니다. 273명이 언어별로 분리되고 동선이 확보되고 안내가 완료되기까지 12분.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이 속도는 불가능했어요. 런던 히드로에서 비상 착륙 후 승객 동선 정리에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반 대응이 좋은 거지. 진짜 시험은 이 다음이야. 수백 명의 숙소 배정, 식사, 의료 지원. 그게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또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배정이었어요. 여기서도 같았습니다. 언어별로 나뉜 버스, 각 버스에 해당 언어 가능 직원 배치.
전 파란색 안내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어요. 좌석마다 생수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빗속을 달리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내에서의 고함과 비명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전 좌석에 기대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해진 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줄어든 건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죠.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가 양식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초기 대응 속도 예상 초과.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한 줄을 더 추가했죠. 평가 기준 자체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30년 만에 처음 적는 문장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전 버스에서 내리면서 호텔 입구를 봤습니다. 로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새벽 3시예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였죠. 비상 착륙 결정이 내려진 건 불과 대여섯 시간 전이었는데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준비된 건지 전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호텔 로비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가 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273명이 한꺼번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피곤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공항에서는 그나마 시스템에 눌려서 조용했던 사람들이 호텔이라는 익숙한 공간에 들어서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언제 배정되는 거야? 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연결편은? 질문이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전 로비 한쪽 기둥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안도했어요. 드디어 한계가 보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공항에서의 대응이 아무리 매끄러웠어도 호텔은 다른 문제니까요. 숙소 배정, 식사 세면도구, 환자 관리, 항공편 재배치. 이게 전부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데 새벽 3시에 그걸 해낼 수 있는 호텔은 제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 옆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니 안에 방카드키, 와이파이 안내문, 조식 쿠폰, 그리고 항공사 긴급 연락처가 들어 있었어요. 전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인쇄돼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승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봉투를 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름이요. 273명의 이름이 각각의 봉투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비상 착륙이 결정된 지 대여섯 시간 만에 승객 명단을 확보하고 언어별로 분류하고 개인별 봉투를 만들고 호텔까지 배송한 거예요. 전 머릿속으로 역산을 해봤습니다. 명단 확보에 1시간, 분류에 1시간, 인쇄와 봉투 작업에 2시간. 물리적으로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죠. 다만 이걸 실행하려면 항공사, 공항, 호텔,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곳이라도 늦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카를이 봉투를 받아들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름까지 적어놨네. 감시라도 하려는 건가? 그 말에 주변 승객 몇 명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를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라이브 방송은 이미 끊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거든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예요. 과잉 대응이라고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에 다 들렸습니다. 말이 뒤퐁이 동조했어요. 맞아요. 너무 과하잖아요.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감시받는 느낌이랄까. 루카 베르디도 끼어들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방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한 사람들은 원래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인 부부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방이 트윈룸이라는 거였죠. 자기들은 킹사이즈 더블룸을 원한다고요.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한테 아무 방이나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남편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꽤 큰 소리였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죠.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실력이다. 유럽의 호텔이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규정을 들이밀며 거부하거나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둘 다 문제가 있는 방식이죠. 거부하면 갈등이 커지고 특별 대우를 하면 나머지 승객들이 불만을 품으니까요. 한국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박준호였죠. 그가 한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어가 아닌 영어였지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지금 사용 가능한 방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뒤돌아서서 무전기에 뭔가를 말했어요. 5분이 아니라 3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3층에 디럭스룸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인 부부의 표정이 풀렸어요. 남편은 아까 카운터를 내리친 걸 좀 민망해하는 눈치였죠. 전 그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이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무안해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유럽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흔히 보이는 방어적 태도나 과잉 사과도 없었죠. 그냥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매일 있는 것처럼요. 전 매니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 호텔의 비상 착륙 승객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대규모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 되물었어요. 세 번째요? 그럼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공항과 연계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만 하면 부족하죠. 전 의미를 못 알아듣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부족하다니 무슨 뜻이죠? 그는 대답 대신 로비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는 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봉투에 이름을 적는 것. 그건 규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는 뜻이었죠.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서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규정 밖의 선택이었어요. 전자리로 돌아가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동남아의 한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혼란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고 승객들은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렸죠. 호텔 배정은 6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고 방에 들어갔더니 수건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안에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였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전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안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평가 체계에서 이런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었는가? 감정을 키우지 않는 대응을 했는가? 규정 밖의 배려가 있었는가? 이런 건 점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새벽 4시가 넘었어요. 로비에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를과 마주쳤어요. 그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감사관 맞죠? 이거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데요? 전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답이었죠. 카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공항은 그럭저럭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과잉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효율. 그게 제 세계의 최고 기준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위에 새 잠옷이 비닐 포장된 채 놓여 있었고 세면대 옆에 일회용 세면도구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냉장고에는 생수와 주스가 있었습니다. 전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하다.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를 말이 맞아. 이건 과잉이야. 비상착륙 승객한테 잠옷까지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건 효율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효율이 아니면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 그 답의 실마리를 의료센터에서 만나게 됐어요. 한국 의료진이 한 문장을 말했는데 그 한 문장이 제 30년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전 4시간도 채 못 자고 눈을 떴습니다. 직업병이죠. 비상 상황이 진행 중인데 편하게 잘 수 있는 감사관은 없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니 이미 안내가 시작돼 있었어요. 전체 승객 대상으로 건강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의료센터라고 불리는 공간이 호텔 2층 연회장에 마련돼 있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건강 확인이요? 비상 착륙이었을 뿐이지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내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킨 승객 1명 정도가 후속 관찰이 필요할 뿐이었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 멈춰 섰어요. 넓은 공간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접수, 혈압 측정, 문진, 상담. 각 구역마다 의료진이 배치돼 있었고 통역 직원이 1명씩 붙어 있었죠. 간이 침대도 12개 정도 놓여 있었어요. 이건 비행기 사고 현장도 아닌데 왜 이 규모인 거지?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불만 없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한 사람당 걸리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접수만 해도 5분, 혈압 측정에 3분, 문진에 10분 이상. 전 옆에서 지켜보니까 문진이 특히 길었어요. 의료진이 단순히 어디 아프세요? 만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면 상태, 불안 수준, 식사 여부, 기존 복용 약물, 비행 중 겪은 심리적 충격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대기열이 로비까지 늘어섰어요. 그리고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루카 베르디가 먼저였죠. 왜 이렇게 느려요?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접수 직원에게 따져 물었어요.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원 확인이 완료돼야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고요. 루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전원이요? 난 아무데도 안 아파요. 왜 멀쩡한 사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말이 뒤퐁도 합류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부담이에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고요. 마리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죠. 권고라면서 거부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카를은 이번엔 조용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죠. 라이브 방송은 켜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전 그 옆에 앉았어요. 카를이 먼저 말을 걸었죠. 비효율의 극치 아닌가요? 사고도 아닌데 전원 검진이라니. 항공사가 소송 방지용으로 하는 거겠죠. 전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 의료진 중 1명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 의사였는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집중력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대기 시간이 길어져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앞에 누가 앉든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한 영국인 승객이 문진을 받고 있었는데 의사가 통역을 통해 이렇게 물었어요. 어젯밤 잠은 주무셨습니까? 승객이 대답했죠. 네, 좀 잤어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간에 깨진 않으셨어요? 승객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두 번 깬 것 같은데 왜요? 의사가 기록하면서 말했습니다. 수면 중 각성이 있으면 오늘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그걸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비상 착륙 승객한테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조언하는 의사라니. 이건 응급의료가 아니라 건강 상담이잖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실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전 그걸 감지했습니다. 소리가 줄었어요.
불평하는 목소리가 작아졌고 대신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죠. 승객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젯밤 무서웠다. 잠을 못 잤다. 한국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전 감사관의 눈으로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어요. 아무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진정되고 있었거든요. 속도가 느려서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느린 속도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었죠. 전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느림이 의도된 건 아닐까? 문진을 마친 승객이 나가면서 전에게 말했어요. 독일인 노부부의 아내였는데 밤새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남편 약 복용 시간까지 확인해줬어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는데.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전더는 참지 못하고 김민석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 직원을 통해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전원 검진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 인력과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 꽤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감사관의 질문이라기보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돼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30년 경력에서 비상 착륙 후 전원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상자 치료, 응급환자 이송, 그 정도가 표준이었죠. 김민석 의사가 잠깐 전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옮겼죠.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아닙니다. 전 멈칫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아니다. 전 30년간 안전을 평가해왔는데 제 기준에서 안전이란 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사고율, 부상률, 사망률. 그 숫자가 낮으면 안전한 거고 높으면 위험한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안전이란 뭡니까? 김민석 의사가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으면 그게 안전입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안전을 숫자로 증명해온 사람한테 그건 충격이었어요. 안전의 끝이 보고서가 아니라 잠이라니. 평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면이라니. 전 그게 감상적인 말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2시간 전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불안 수치가 눈에 보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자리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가 양식을 다시 봤습니다. 항목들이 빼곡했죠. 대응 시간, 인력 배치, 장비 현황, 의사소통 체계. 전부 숫자로 된 항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제가 목격한 것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 침대 위의 잠옷, 커피를 피하라는 조언, 그리고 편하게 잠들 수 있으면 그게 안전이라는 한마디. 전 처음으로 평가 양식의 빈칸을 봤어요. 빈칸이 아니라 빈 공간이었죠. 숫자가 채울 수 없는 영역. 그게 거기 있었는데 전 30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카를이 문진을 마치고 나왔어요. 전에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다더군요. 그거 알려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투는 여전히 비꼬는 투였지만 전 그의 걸음이 아까보다 좀 느려진 걸 눈치챘어요. 약간이지만 천천히 걷고 있었죠.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30년간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 전원 건강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유럽 기준으로는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면 승객 절반은 이미 대체 항공편에 타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전과 4시간 후의 사람들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목소리가 달랐고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전 노트북 평가 양식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심리적 안정 회복까지의 시간 및 방법론. 공식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적은 메모였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나중에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그 회의실 장면을 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3시. 호텔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항공사, 보험사, 인천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감사관 자격으로 배석했어요. 카를도 있었습니다. 승객 대표 자격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를 대표로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이 자처했겠죠. 총 14명이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유럽 측, 다른 쪽은 한국 측. 전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의 시작 전에 한국 측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종이 한 뭉치였어요. 전 받아서 넘겨봤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비상 착륙 결정 시점부터 오늘 아침 건강검진 완료까지의 전체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거든요. 몇 시 몇 분에 승객 명단을 수신했고, 몇 시 몇 분에 다국어 안내방송을 편성했고, 몇 시 몇 분에 호텔 봉투 작업을 시작했는지. 전부요. 전 30년간 수많은 사후 보고서를 봤지만 이 정도 밀도의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항공사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국인이었는데 꽤 고압적인 태도였죠. 먼저 비용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어젯밤 대응에 투입된 인력과 자원 내역을 요청합니다. 다국어 인력 배치, 전원 건강검진, 개인별 봉투 작업. 이 모든 게 표준 절차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특별 조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감사관으로서 전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규모의 대응은 분명 비용이 상당할 텐데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보험사 측도 가세했습니다. 의료검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착륙이었을 뿐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전원 건강검진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항공사에 청구할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서류를 꺼내며 숫자를 나열했어요. 의료진 인건비, 장비 대여비, 통역 비용. 합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카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여론을 무기로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젯밤 대응이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과했다는 겁니다. 승객 입장에서 이건 배려가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이름이 적힌 봉투, 잠옷, 전원 검진.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과잉 통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라이브 방송 시청자 반응을 언급했죠. 제 방송을 본 사람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전 그 순간 카를의 전략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용이나 효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내에서 벌인 일 선동과 공포 조장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한국의 과잉 대응을 이슈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유럽 측 참석자 4명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비용, 효율, 과잉. 이 세 단어가 테이블 위를 지배했습니다. 전 한국 측을 봤어요.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봤던 그 매니저. 옆에 공항 관계자 2명과 의료팀 대표 1명이 있었죠. 4명이었는데 표정이 전부 같았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난 것도 억울한 것도 방어적인 것도 아닌. 그냥 듣고 있었어요. 항공사 측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응은 표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며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전 합의가 없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표준 절차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때 박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전 그가 뭔가를 더 말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반박이든 해명이든. 하지만 그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죠. 매뉴얼은 최소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를이 입을 열려 했지만 박준호가 먼저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이 공항에 도착한 분들은 273명입니다. 그중 60대 이상이 37명, 미성년자가 11명, 기저질환 보유자가 22명이었습니다. 공황 발작 환자 1명은 착륙 전에 이미 발생했고 착륙 후 추가로 3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기온은 영하 2도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가 숫자를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자료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표준 절차만 적용했다면 승객 동선 정리에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숙소 배정은 새벽 5시 이후에나 가능했을 겁니다. 건강검진은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고 기저질환 환자의 약 복용 시간도 확인되지 않았겠죠. 그가 잠깐 멈추더니 유럽 측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우리가 한 건 과잉 대응이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전 그 문장을 듣고 펜을 놓았어요. 부족하지 않기 위해. 전 30년간 효율적으로라는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게 제 세계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최소 기준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기준.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카를이 끼어들었어요. 아름다운 말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죠?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목소리에 여유를 담으려 했지만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를이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기내에서 방송한 건 승객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한국 측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끝이다. 카를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한국 측이 화를 내거나 카를을 비판하면 그건 카를의 영상의 새로운 소재가 되는 거였죠. 박준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전 그걸 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카를의 라이브 방송 시작 시각, 기내 소란 확산 시각, 공황 발작 환자 발생 시각.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죠. 기내 라이브 방송 이후 승객 불안 지수 급상승, 응급 환자 발생과의 시간적 상관관계 확인됨. 카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그 순간을 정확히 봤어요. 3초 정도 그가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박준호는 그 서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해석은 보는 사람의 몫이었죠. 전 깨달았어요. 한국 측은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준비한 거였어요. 기록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주장이 아니라 타임라인으로. 카를의 여론전을 무력화시킨 건 반박이 아니라 침묵과 기록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항공사 측은 비용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였죠. 카를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전 자리에 남아서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 타임라인 언제 만드신 겁니까? 박준호가 대답했어요. 어젯밤 착륙 직후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전 되물었어요. 라이브 방송이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예상하신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이 아닙니다. 기록은 항상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기록이 증거가 되고 문제가 안 생기면 기록은 그냥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 그 말을 곱씹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증거 안 생기면 그냥 기록. 이건 대응이 아니라 체질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위기 전부터 기록하는 습관. 전 유럽의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체질을 본 적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전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가 양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대응 시간, 인력 배치, 장비 현황, 의사소통 체계. 다 있었어요. 하지만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심리적 안정 회복, 갈등 흡수 구조, 기록 기반 책임 체계, 규정 밖의 판단력. 전부 양식에 없는 항목들이었죠. 전 이 양식이 불완전하다는 걸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전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시간 만에 전부 지웠습니다. 기존 양식에 맞췄으면 인천에서 본 것들의 절반도 담을 수 없었거든요. 전 빈 화면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 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호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전 커피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새벽의 정막 속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죠. 전 일어서서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새벽의 장면이었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비는 가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호텔 정문 앞 로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번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전 멈칫했어요. 30년간 위기 대응을 평가해온 사람이지만 제 업무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지 현장에서 뛰는 게 아니었거든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리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알려야 하나? 아니면 직접 나가야 하나? 아이가 어느 나라 아이인지도 몰랐고 말이 통할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전 주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옆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뛰어나갔어요. 제가 프런트에 알리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야간 교대 근무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서연이라는 사람이었죠. 서연 씨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가면서 동시에 무전기에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유리문 안쪽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서연 씨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요. 그런데 다가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뛰어가다가 아이 앞 3m쯤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바닥에 무릎을요. 우산을 아이 머리 위로 씌우고 자기는 비를 맞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거였어요. 서 있는 어른이 내려다보면 아이는 더 무서워지니까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춘 거죠. 그건 매뉴얼에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반응도 아니었어요. 30년간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를 돌아다녔지만 비상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뭔가를 말했어요. 전 유리문 너머라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천천히. 아이의 울음이 작아졌어요. 완전히 멈추진 않았지만 흐느낌으로 바뀌었죠. 서연 씨가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 나머지 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본인도 추웠을 겁니다. 새벽이었고 영하의 기온이었으니까요. 3분쯤 지났을 때 호텔 안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 씨와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승객 명단과 객실 배정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어느 방에 묵고 있는 가족의 아이인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5분이 채 안 걸렸어요. 아이의 가족이 확인됐고 4층 423호방에 연락이 갔습니다. 2분 뒤에 아이의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연신 뭔가를 말했는데 이탈리아어라 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죠. 전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아버지 품에 안겨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우산을 접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무릎 부분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죠. 전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 아이 부모한테 연락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객실 배정 데이터에 가족 단위 정보가 있어요. 아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방번호를 찾은 거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전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건 당신 업무입니까? 야간 근무 직원이 이런 상황까지 대응하는 게 규정에 있는 건가요? 서연 씨가 잠깐 전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요. 이 짧은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30년간 전 제1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믿었거든요. 감사관은 감사를 하고 의사는 치료를 하고 직원은 맡은 업무를 하고 경계가 명확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계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 일이 아닌데 뛰어나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요. 서연 씨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바로 올라갔고 돌아와서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네요. 전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안 울면 됐죠. 그리고 젖은 바지를 툭툭 털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구석 직원 대기석에 앉더니 무전기를 귀에 대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 밖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건 교육의 결과인가? 매뉴얼에 아이가 울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적혀 있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사람 안에 스며든 무언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뛰어나가는 것,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 끝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 것. 이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새벽에 무릎 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전 로비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전 노트북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가 양식에 이걸 어떻게 담죠? 야간 직원이 비 오는 새벽에 아이한테 우산을 씌워줌이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점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인천에서 본 모든 것, 다국어 안내, 색깔 동선, 이름이 적힌 봉투, 느리지만 정확한 검진, 감정 없는 기록, 부족하지 않기 위한 대응.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거라는 걸요. 이 문화. 자기 일이 아니어도 움직이는 사람들. 시스템을 만든 건 기술이지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이 사람들이었어요. 전 30년간 숫자를 믿었습니다. 규정을 믿었고 효율을 믿었죠. 그 믿음이 무너진 건 회의실에서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 건 이 새벽이었습니다. 비 오는 로터리에서 우산 하나와 무릎 꿇은 직원과 울음을 멈춘 아이. 그게 전부였어요. 데이터도 통계도 보고서도 아닌 그냥 그 장면 하나. 전 그 새벽에 결심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쓰겠다고. 기존 양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인천에서 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기준으로요.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30년간 써온 양식을 바꾸겠다는 건 조직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토마스 팀장이 뭐라고 할지도 뻔했어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 그가 늘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천은 그걸 증명했어요. 공포를 통제한 건 규정이 아니라 구조였고, 분노를 흡수한 건 반박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불안을 가라앉힌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자기 일이 아닌데도 비를 맞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유리창으로 흐릿한 빛이 들어왔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공항이었죠. 수백 번은 드나든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입국장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어 하나. 프랑스어도 없었고 독일어도 없었습니다. 전 예전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영국이니까. 영어를 못하면 본인 문제지. 그런데 인천의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4개 국어 안내 방송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준비해둔 그 방송이요. 사무실에 출근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책상 위에 밀린 서류가 쌓여 있었고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120통이 넘었죠. 전 그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기존 양식에는 비상 착륙 대응 평가라는 제목 아래에 정해진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대응 시간, 인력 배치, 장비 현황, 의사소통 체계, 비용 효율성. 30년간 이 양식으로 보고서를 써왔어요. 한 번도 양식 자체를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인천에서 목격한 것들을 이 항목에 맞췄으면 전부 초과 아니면 해당 없음이 되더군요. 봉투에 이름을 적은 건 어디에 넣죠? 의사가 수면 상태를 물어본 건? 비 오는 새벽에 아이한테 우산을 씌운 건? 전 양식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지부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상 착륙 대응 평가, 기존 기준의 한계와 개정 제한. 전 이 제목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지켜온 체계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으니까요. 보고서에 전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심리적 안정 회복 대응, 갈등 흡수 구조 유무, 규정 외 판단 역량, 태도 및 문화적 대응 수준. 전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인천에서 본 것들은 전부 이 영역에 있었습니다. 근거가 필요했어요. 감상으로는 조직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요. 전 인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동선 정리 시간 12분. 유럽 평균 42분. 착륙 후 24시간 내 추가 응급 환자 발생 0. 유럽 비상 착륙 사례 평균 3.2명. 승객 불만 접수 건수 7건. 유사 규모 유럽 사례 평균 46건. 숫자가 쌓일수록 전 확신이 강해졌어요. 인천의 대응은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토마스 팀장에게 제출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토마스가 사무실로 전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멜리아, 이게 뭔가? 전 대답했습니다. 인천 비상 착륙 대응 평가 보고서입니다. 토마스가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기존 양식을 완전히 무시했잖아. 심리적 안정 회복, 갈등 흡수 구조. 이건 평가 항목이 아니라 사회학 논문 같아. 전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기존 양식으로는 인천에서 일어난 일의 절반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전을 똑바로 봤어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 넌 30년간 그걸 알고 있었잖아.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30년 전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토마스가 전에게 처음 가르쳐준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전 그 가르침을 철칙으로 삼았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전 대답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규정을 완성시킵니다. 토마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전 이어서 말했죠. 인천에서 승객 273명의 동선이 12분 만에 정리된 건 규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봉투를 만든 건 매뉴얼에 없는 항목이었어요. 비 오는 새벽에 아이한테 뛰어나간 직원은 자기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움직였습니다. 이걸 평가하지 못하는 양식은 불완전한 겁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더니 뒷부분의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조용히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확인된 건가? 전부 인천 측에서 제공한 공식 기록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토마스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무시 못하겠군. 전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돌파구가 열렸다는 걸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내부 검토 회의만 6번을 했고 반대 의견도 거셌죠. 측정 불가능한 항목을 평가에 넣으면 객관성이 무너진다. 아시아 한 곳의 사례로 전체 기준을 바꾸는 건 성급하다. 비용 효율성 분석이 빠져 있다. 전 매번 같은 답을 했어요. 인천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결국 파일럿 프로그램이 승인됐습니다. 유럽 내 5개 공항에서 시범 적용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 심리적 안정 대응, 갈등 흡수 역량, 태도 기반 서비스 평가. 전부 인천에서 가져온 항목들이었어요. 승인 메일을 받은 날, 전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뻤냐고요? 물론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30년이었거든요.
30년간 전 불완전한 기준으로 세상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효율이 최고 가치인 줄 알았는데 효율은 최소 기준이었어요. 부족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것,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 런던발 파리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기 감사 출장이었죠.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난기류를 만났어요. 꽤 심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객실에 긴장감이 돌았죠. 옆 좌석의 중년 여성이 팔걸이를 움켜쥐고 눈을 꼭 감았어요. 예전의 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요. 감사관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지 승객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옆 좌석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난기류는 보통 몇 분이면 지나갑니다. 여성이 눈을 떴어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성의 손에서 힘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전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어요. 여성에게 건네며 말했죠. 천천히 드세요. 여성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물 한 잔이 뭐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서연 씨를 떠올렸어요. 비 오는 새벽에 아이한테 뛰어나가면서 했던 말. 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요. 전 비로소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경계 안에 머무는 건 안전하지만 경계를 넘는 순간 진짜 안전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난기류가 지나갔습니다. 객실이 안정됐어요. 옆 좌석 여성이 전에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비행기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전 웃었어요. 저도 예전엔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괜찮은 거짓말이었어요. 파리에 착륙한 뒤 전 감사 보고서를 쓰면서 새로운 항목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었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5개 공항에서 승객 불만 접수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비상 상황 후 2차 응급환자 발생률은 27% 줄었어요. 숫자였습니다. 토마스도 반대했던 동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였죠. 전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인천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요. 매뉴얼은 최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사의 말.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말. 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요. 세 문장이었어요. 세 사람의 세 문장. 전 그 세 문장으로 30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전에게 물어요. 한국에서 뭘 배워왔냐고. 전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기준을 가져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에게 보여준 건 첨단 장비도 아니었고 막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힘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위기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태도, 논쟁 대신 구조를 깔아두는 태도,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움직이는 태도. 전 30년간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그 말을 전 예전엔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에서 3일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어요. 폐허에서 일어선 기억이 이 사람들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부족하지 않으려 하고, 무너짐을 알기에 미리 준비하고, 혼자 버텨온 시간을 알기에 옆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한국이었어요. 전 요즘도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출장이 많은 직업이니까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인천의 그 새벽을 떠올려요. 비 오는 로터리에서 아이 앞에 무릎 꿇던 그 장면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전에겐 가장 큰 안전장치거든요. 한국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크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힘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걸요. 그리고 그 힘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걸 증명했어요. 인천에서 배운 기준이 지금 유럽 5개 공항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화려한 기술을 보셨을 때인가요?
큰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때인가요? 전 다릅니다. 전 비 오는 새벽에 남의 아이한테 우산을 씌우는 그 한 장면이 한국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의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